한국 쌀을 쓴다고? 우리 일본만의 전통은 어쩌고? 현재 일본에서 한국 쌀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식당에서조차 한국 쌀을 사용하고 있고 손님들의 반응 또한 좋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토 마이코예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쿄에서 일어난 일이죠. 글로벌 금융연구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돈과 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늘 그렇듯이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숫자와 사실들을 다룰 때면 항상 똑똑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숨겨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 것들이 한국 것들보다 항상 더 좋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특히 음식이나 농업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윙윙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아는 번호더라고요. 긴자에 있는 유명한 면집 이가모토 소바야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 식당은 120년 동안 똑같은 완벽한 면을 만들어 오고 있는 곳이었어요. 같은 집안 4대가 똑같은 냄비를 저으며 똑같은 반죽을 밀어오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가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마이코 씨, 지금 당장 여기로 와주세요. 저희 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급하게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하철은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심각하고 피곤해 보이고 있었죠. 긴자는 늘 그렇듯이 붐비고 있었어요. 비싼 차들이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상점가를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이가모토 소바야를 찾았어요. 문 위에 걸린 나무 간판은 오래되어서 낡아 보였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하고 당당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여러 번 식사를 해봤거든요. 면은 항상 완벽했어요. 쫄깃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너무 물렁하지도 않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식당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차분하고 평화로웠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마치 마법을 본 것처럼 보이고 있었거든요. 카운터로 걸어가니 이시카와 신타로 마스터가 서 있었어요. 65세였고 20살 때부터 면을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반죽을 치면서 단련된 강한 손을 가지고 있었죠. 평소에는 차분하고 집중된 눈빛이었는데 그날은 충격으로 크게 떠 있었어요. 그가 젓가락 사이에 면 한 가닥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 면이 주방 전등 불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윤이 나고 금빛이 돌고 있었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평소에 만드는 메밀면이 아니에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달라 보였거든요. 질감이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거의 비단 같았죠. 색깔도 더 진했어요. 꿀에 금을 섞은 것 같았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시카와 마스터의 손이 살짝 떨리면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오늘 메밀 배송이 늦었어요. 제 조수가 손님들을 위해 충분한 면을 만들려고 쌀을 좀 섞었거든요. 소바면에 쌀을 넣는 건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메밀이 떨어졌을 때 어떤 식당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쌀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쌀이에요. 경기 황제급이요. 그 말이 저를 찬물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주었어요. 한국 쌀이라니. 일본에서 가장 전통적인 면집에서요. 이건 재앙이어야 했어요. 면을 완전히 망쳐놓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시카와 마스터의 얼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가 제 앞에 면 그릇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어요.
나무젓가락 사이에서 면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더 강한 것 같았어요. 입으로 가져가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맛이 제 입 안에서 폭죽처럼 터졌어요. 면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있었는데 그게 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식당을 둘러봤어요. 오모리 씨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30년 동안 이 집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릇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젊은 직장 여성 한 분은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음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면들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혁신적이었어요. 이 식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았어요. 이시카와 마스터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40년 동안 면을 만들어 오면서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이 한국살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저희 전통 메밀이 평범하게 느껴져요.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일본 음식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종이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살이 일본의 가장 전통적인 요리를 바꿀 수 있다면 제가 또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식당도 놀란 손님들의 얼굴도요. 제 분석과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점들을 연결하고 패턴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존심과 전통, 그리고 자신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안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작은 식당에 앉아서 제 무지함의 증거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편안했던 추측들의 삶이 끝났다는 걸요. 한국살이 면을 바꾼 것 이상의 일을 해냈어요. 저를 바꿔놓았거든요. 더 알아봐야 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해야 했어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자존심을 삼키고 진실을 배워야 했어요. 혁명이 쌀 한 알갱이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일부가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로봇처럼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다리는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머리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도쿄의 붐비는 거리들은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하늘 색깔을 바꿔놓았는데 저만 눈치챈 것 같았어요. 글로벌 금융연구소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완벽하게 이해되던 숫자들과 차트들이 이제는 외국어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그 놀라운 면의 맛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거든요.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냥 실수였을 거라고요. 아마 그 쌀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시카와 마스터가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한 거일 수도 있고 손님들이 그냥 예의상 좋다고 한 거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카와무라 유키 부장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유키 부장님은 제 상사이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분이었어요. 제가 문틀을 두드렸을 때 유키 부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 면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일회성일 거예요. 요리사가 실수로 잘못 만든 거일 수도 있고요. 한국살이 저희 것보다 정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유키 부장님이 컴퓨터로 돌아서서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어려운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처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화면에 차트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수입 통계, 판매 데이터, 고객 설문조사 결과들이었죠. 이거 보세요. 부장님이 급격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빨간 선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일본 마트들이 6개월 동안 조용히 한국쌀을 테스트해왔어요. 고객 반응이 엄청나요. 가게에서 재고를 채우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사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제 머리가 자동으로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쌀이 정말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면, 고객들이 정말 더 좋아한다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쌀은 전통이 있잖아요.
수백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키워왔어요. 유키 부장님이 또 다른 차트를 꺼냈어요. 이번엔 생산성 수치였어요. 같은 넓이의 땅에서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쌀을 기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한국이 맨 위에 있었어요. 일본은 훨씬 아래쪽에 있었고요. 전통은 밥값을 벌어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지도 않고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컴퓨터에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뉴스 기사들과 연구 보고서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한국 농업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죠. 제목들을 보니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한국이 아시아 스마트 농업을 이끌다. AI 혁명이 한국 농업을 바꾸다. 한국 쌀 수출 사상 최고치 달성.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몇 년째예요. 저희가 전통적인 방법을 지키고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유키 부장님이 말했어요. 마이코시 한국에 가야 해요. 그들의 농업센터들을 직접 보고 오세요.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한국에 가라고요? 그들이 저희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요? 제 경력의 기반이 되어온 모든 것을 배신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필요한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빨리 말했어요. 연구 논문을 읽거나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거나요. 유키 부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에 대해 읽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당신이 저희 최고 분석가 중 한 명인 이유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도쿄 사무실 책상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비행기 표를 하나 꺼냈어요. 제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어요. 목적지를 보니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서울 한국이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출발해요. 부장님이 책상 위로 표를 밀어주면서 말했어요. 농촌진흥청의 박정훈 박사님이 공항에서 만나실 거예요. 스마트 농업 현장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어요. 제 온 세상을 폭파시킬 폭탄을 들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만약 저희가 믿어왔던 모든 게 틀렸다면요? 제가 속삭였어요. 유키 부장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새로운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더 잘할 방법을 찾는 거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서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비행기 표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도쿄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항상 저에게는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졌었어요. 저는 천천히 짐을 쌌어요. 정장들을 조심스럽게 개어서 넣고 노트와 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방에 넣는 물건 하나하나가 예전에 저 자신을 조각조각 포장하는 기분이었어요. 내일은 한국으로 날아갈 거예요. 내일은 제가 편안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진실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왔어요. 서둘러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할 때 털컥 내려앉으면서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작은 창문으로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에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더라고요. 박정훈 박사님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키가 크고 건장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짧은 검은 머리에 친절한 눈빛이 보이고 있었어요. 박사님의 작은 흰색 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갔어요. 도시가 제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높은 건물들이 금속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도시에 머물지 않았어요. 진짜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 전주로 가고 있었거든요. 농촌진흥청 건물은 SF 영화에서 나올 것 같았어요. 온통 유리와 깨끗한 흰 벽으로 되어 있었고 지붕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들이 깔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밝았고 첨단 기술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박사님이 저를 첫 번째 온실로 안내하셨는데 제 입이 고장난 문처럼 떡 벌어졌어요. 끝없이 이어진 벼들이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빛나는 LED 조명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식물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작은 센서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곳곳에 있는 컴퓨터 화면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숫자들과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토양 영양분, 심지어 각 식물이 받고 있는 빛의 양까지 말이에요.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어요. 박사님이 태블릿을 만지자 바로 저희 위쪽 조명이 바뀌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각 식물이 필요한 걸 필요한 때에 정확히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식물들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이건 제가 알던 농업이 아니었어요. 로봇 하나가 식물줄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계 팔로 각 식물을 부드럽게 체크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기계는 센서가 감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식물들에게 정확한 양의 물과 영양분을 주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15년째예요. 박사님이 날씨 이야기하듯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전통 농업 방식을 지키고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물로 이동했더니 20대 젊은 농부들이 도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첨단 장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컴퓨터와 머리 위를 기계새처럼 날아다니는 드론을 이용해서 수천 개의 식물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받았어요. 차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주센터에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유리 건물들이 33헥타르 땅에 쫙 펼쳐져 있었는데 모두 깨끗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첨단 농업 기술로 가득했어요. 메인 시설 안은 온통 하얗고 깨끗했어요. 실험복을 입은 젊은 과학자들이 컴퓨터 스테이션과 완벽한 환경에서 멜론과 레몬이 자라고 있는 재배실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기 냄새가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마치 봄비 냄새 같았어요. 드론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서 AI가 계산한 대로 특정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나르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재배 구역을 움직이면서 센서로 토양 성분부터 공기질까지 모든 걸 끊임없이 측정하고 있었어요. 식물 성장의 모든 면이 관찰되고 조절되고 최적화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기술 한가운데 서서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능력에 대해 제가 가졌던 모든 추측이 거대한 파도에 맞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설 관리자가 성공 사례 차트를 보여줬어요. 같은 공간을 사용해서 일본 전통 농장보다 3배나 많은 음식을 기르고 있었어요. 작물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영양가가 높고 기존 방식으로 만든 것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견학을 와요.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호주 등. 모든 나라가 저희한테 배우려고 해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본의 전통 농업 방식을 생각해 봤어요. 조심스럽게 손으로 심는 것, 대대로 내려온 옛날 기술,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말이에요. 갑자기 그 모든 게 전등 대신 촛불을 쓰는 것만큼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은 제가 한국 농업에 대해서만 틀렸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저는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신호들이 다 있었거든요. 수출 통계, 기술 보고서, 연구 논문들. 제가 편안하게 믿고 있던 것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 반짝이는 시설 안에 서서 농업의 미래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저는 막 불을 발견한 원시인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창피할 정도로 완전히 철저히 틀렸던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거였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좌석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3일 전에는 한 사람으로 한국에 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의 빈 문서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뒤처지고 있어서 따라잡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동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도쿄를 떠날 때의 자신만만했던 분석가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겸손해지고 충격을 받고
동시에 이상하게 흥분되어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말들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제가 목격한 로봇들과 AI 시스템에 비하면 모든 문장이 약해 보였어요. 일본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한국이 이뤄낸 15년간의 혁신에 비하면 모든 문단이 불완전해 보였거든요. 비행기가 도쿄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익숙한 공항을 걸어 나오는데 모든 게 똑같아 보였지만 다르게 느껴졌어요. 표지판들은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익숙해 보였지만 저는 제 나라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가는 지하철이 고문이었어요. 모든 승객들을 붙잡고 제가 본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흔들어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있는 동안 다른 나라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휴대폰과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연구소로 돌아와서 곧바로 카와무라 유키 부장님 사무실로 갔어요. 부장님이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궁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부장님 맞은편에 앉아서 두꺼운 폴더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 폴더에는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AI가 조절하는 온실 사진들, 한국의 엄청난 생산성 우위를 보여주는 차트들, 그리고 제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손으로 직접 쓴 관찰 기록들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해요. 부장님이 제 표정만 봐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물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는 좋기도 해요. 다음 1시간 동안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개별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전달하는 로봇들. 작물병이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AI 시스템들. 우리 전통 방식을 석기시대 도구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다루는 젊은 한국 농부들 말이에요. 유키 부장님의 날카로운 머리가 모든 세부 사항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가면서 의미를 더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게 보였어요. 증거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더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제안하시겠어요? 부장님이 마침내 물었어요. 이제 제 순간이었어요. 예전의 자존심과 제가 발견한 새로운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과 경쟁하지 말고 협력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전통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모든 협력 기회를 독점하기 전에 빨리 해야 해요. 그 말들이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이걸 배신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지혜로 느껴졌어요. 유키 부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농림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잡겠어요.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3주 후 저는 또 다른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뒤에는 농림부 대표들과 주요 농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을 포함한 12명의 일본 농업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일본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회의적인 분석가로 한국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로 가는 거였어요. 제 동료들이 제가 어렵게 배운 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도쿄에서 이륙해서 서울을 향해 서쪽으로 향할 때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전통 면집에 쌀 한 알갱이로 시작된 여행이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되어 있었어요. 경쟁 대신 협력을, 편견 대신 이해를 만들 기회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래로 점점 작아져 가는 도쿄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틀리는 것이 옳아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걸요. 때로는 옛 믿음을 버리는 것이 더 나은 믿음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요. 쌀 혁명은 1분면 이상의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를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뒤를 보는 대신 앞을 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쓴 두 나라의 관계도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이 되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같았어요. 저희 앞쪽 지평선에 한국의 불빛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동료들이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눈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활짝 열고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